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은 거의 수의사 선생님과 비슷하다. 이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 수의사. 거의 수의사 선생님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장원영이 와도 싫어요. 정말 그럴까요? 장원영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아파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결의 윤은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호정입니다. 오늘 이제 질문 드려볼 거는 소아 편두통인데 그죠.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진단 내리기가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은 거의 수의사 선생님과 비슷하다. 이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 수의사. 거의 수의사 선생님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미 네. 편두통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고 일상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네. 의욕이 없고 무기력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네. 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엄마들이 정말 지치는 건 네. 유사하게 이 아이를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얘네들이 편두통 발작이 오면 방 안에서 불 다 꺼놓고 누워있어요. 안 나오려고 해요. 네, 안 나오려고 나를 해요. 가만둬라. 네. 네. 소아편두통 애들은 발작이 오면 이걸 몇 번만 관찰하시면 정확히 합니다. 아이들이 안마 커튼 다 쳐놓고 네. 그 좋아하는 핸드폰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빛에 민감하고 눈이 시리다고 하고 네. 그리고 그 좋아하는 패스트푸드도 안 먹으려고 해요. 네. 속이 메스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가만히 늘어져 있고 병든 닭처럼 이렇게 한다. 네. 이건 소아편두통이 맞습니다. 학원을 가지 않고 네. 학교를 가지 않은 건 네. 표정부터 알아요. 애가 생기가 있어요. 그 생기가 있으면 편두통은 아닙니다. 생기가 있는데 나는 머리만 아파. 네. 네. 그런 것들은 보내야죠. 보내시면 됩니다. 단호하게 네. 보내야 되고 네. 그리고 소아편두통은 성인과 다르게 네. 자꾸 배가 아파요. 배가 배가 아프고 자꾸 체해요. 그래서 소아과에서 사실은 계속 장약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제 외래는 거식증이 아닌가 진단받은 애도 왔었어요. 거식증이요? 네, 못 먹어서. 근데 얘가 일단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우울도 없고 불안도 없는데 밥만 못 먹어요. 소아과나 내과를 가서 약을 먹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럼 한 번쯤은 소아편두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편두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의 동반 증상이 멀티로 있다. 이게 특성이고 네. 이 증상이 산발적으로 있다. 나타났다가 이거가 있고 네. 또 나이대별로 증상이 바뀌어요. 소아, 성인, 와. 갱년기, 노인으로 진짜. 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건 네. 패밀리 스토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편두통일까라고 의심을 하려면 엄마, 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 이력을 쭉쭉 봐야 돼요. 그럼 유전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굉장히 말씀이시죠? 큽니다. 네. 특히나 소아 여자아이의 편두통인 경우에는 네. 대부분 모깁니다. 네. 근데 보통 우울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네. 그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 학생들 중에서도 편두통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꽤 많습니다. 이게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네. 이 편두통 자체가 몇 번 아팠다고 해서 네. 우울 불안까지 동반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근데 문제는 편두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 이외에 감각, 감정, 인지, 정서를 건드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 전에 얘가 자꾸 머리 아파, 배 아파 이런 것들을 네. 몇 개월간 얘기를 한 히스토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초장에 잡았을 편두통을 조절이 안 되면 뇌가 더 민감해지고 네. 정서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커져서 우울 불안까지 동반이 돼요. 정서까지 건드린다는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편두통 자체가 이게 또 어려운 얘기인데 중추성 감작이라고 해서 네. 편두통이 조절이 안 되면 옛날에는 한 10만큼 자극이 와야 뇌가 민감해졌다면 네. 이 지속 시간이 길어지면 1의 자극이 와도 민감해지거든요. 옛날에는 누가 확 소리를 질러야 편두통이 왔다면 네. 이게 오래되다 보면 시계 네. 초점 소리에도 편두통이 와요. 그 정도로 감각이 예민해지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정도로 만성화되면 집에서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 생각을 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부정적 생각들이 뭔가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두통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누워서
암막 커튼 네. 쳐놓고 조용한 어두운 곳에 계속 몇 날 며칠 네. 있으면 거의 독방과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햇볕도 제대로 못 쬐고 그죠.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의 교류도 또 없어지고 네. 그렇게 되고 또 주변 소음에도 민감해지니까 네.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너무 바라죠. 누워있으면 공부를 안 할 뿐더러 음. 성적이 곤두박질 칩니다. 맞아요. 그러면 부모와의 관계도 최악을 바라기 때문에 네. 정신과에서 그때 심리 상태를 하면 네. 누구도 우울 불안장애가 나와요. 그때 부모도 설문을 하면 네. 중증 우울로 나옵니다. 이거를 정서적인 문제로만 보면 뭐가 문제냐면 정서는 해결이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뇌의 민감성과 네. 뇌혈관 질환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네. 피지컬적으로 자꾸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불안하죠. 원장님 따님도 편두통 저 편두통, 저희 네. 딸 편두통, 저희 엄마 편두통 때문입니다. 그 전형적인 그 목의 유전으로 그죠. 인한 제 딸로 인해서 소아편두통에 대한 저희 임상 경험이 있는 게 편두통이 조절이 안 됐을 때 얘가 설문지와 네. 편두통이 조절됐을 때 기분 좋을 때 설문지가 너무 극명하게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예측하기. 우울장애 불안장애는 네. 그런 진단 기준에 맞는 요인이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인 정서 상태가 유지가 돼야 우울 불안장애지 네. 우울해 오늘 불안해한다고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아니거든요. 네. 네. 정서만 건들면서 네. 생활의 루틴을 잡지 않으면 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그 뇌 혈관 문제, 혈관 쪽이나 신경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뭐 약을 먹거나 네. 아니면 뭐 심리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그 해법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할 수 없죠. 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거기 네. 때문에 이게 마음의 문제인지 뇌신경의 문제인지 감별이 쉽지 않다. 하지만 네. 일단 편두통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 빛, 소리, 냄새. 네. 정신과는 빛을 쐬면서 나가야 됩니다. 네, 편두통은 네, 네. 예, 빛을 피하고 어두운 데 가야 돼요. 그 우울증 치료에 제일 좋은 게 햇볕을 보면서 쬐고 산책을 하라. 사람을 네. 만나고 정서적으로 네. 이제 릴렉스하는 게 핵심인데 네. 편두통은 오히려 그 반대죠. 어. 편두통은 반드시 유발인자가 있습니다. 네. 유발인자를 네. 찾아내야 돼요. 음. 이게 그 각 나라에서 유발인자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냈거든요. 네, 예를 네.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음. 학업 스트레스가 유발인자가 아니에요. 네. 고온 다습, 고온 다습한 환경, 환경이 환경이 편두통이 유발한다. 네, 편두통이 네. 유발이 된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학습과 이런 스트레스가 유발인자라고 되냐면 네. 일단 학원 끝나고 너무 늦게 가요, 집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학업 스트레스가 아니라 수면 부족. 네. 그래서 부모님은 얘가 학원을 끝났으니까 11시에 왔으니까 잠을 자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착각입니다. 얘네들은 하루 종일 학습 노동을 했기 때문에 네. 네. 11시부터 새벽 2, 3시까지는 핸드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취침전 블루라이트는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막거든요. 멜라토닌 분비를 맞으면 네. 기본적으로 자면서 나와야 되는 각종 호르몬들이 안 나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의 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햇볕이 완전히 차단이 돼야 네. 뇌의 손가체라는 부위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고 네. 그게 혈중 농도 이상에 오르면 사람들이 깊은 수면에 빠져들거든요. 네. 근데 아주 작은 불빛에도 멜라토닌 분비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가장 엄마 모르게 가깝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보고 있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그 빛에 완전하게 시신경이 노출되고 손가체가 노출이 되면 깊은 수면을 못 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깊은 수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뇌가 100% 충전된 상태에서 다음날을 맞이하느냐, 네. 뇌가 50% 상태에서 맞이하느냐,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블루라이트를 보면서 2, 3시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이 핸드폰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일어나 해서 일어났을 때 아이의 뇌가 뭐 한 50%도 아니고 35%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네. 학교를 딱 갔어, 그 상태에서. 그러면 점심시간에 애들이 떠드는 소리도 듣기 싫어.
그리고 네. 그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 냄새도 미칠 것 같아. 그리고 창가에 들어오는 햇볕도 너무 시신경을 자극해.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얘네들한테 가자. 장원영이 와도 싫어요. 정말 그럴까요? 장원영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아파요.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용어를 만들었거든요. 편두통은 자기한테 맞는 주치 선생님을 찾아야 된다. 네. 두통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네. 그 증상에 따라서 여러 과를 가다 보면 하루 종일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네. 키닥터가 편두통을 컨트롤하면 나머지 여타의 증상이 조절이 되고 네. 만약에 편두통 주치가 이거는 편두통 연관 증상이 아니라 네. 기질적으로 정말 위의 문제다. 네. 척추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트랜스퍼를 보내는 형태로 하면 네. 비용도 확 줄고 시간도 확 줄고 네. 에너지도 확 줄고 네. 엄마도 덜 지치고. 어쨌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렇게 진단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소위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네. 주치의 선생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편두통이라고 딱 진단을 내려버리면 네. 그때는 치료에 급물살을 타거든요. 네. 정신의 문제다, 몸의 문제다, 그렇죠. 내과적 문제다 네. 이렇게 설왕설래만 했지 네. 아무도 정확한 진단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편두통이라고 딱 진단이 내려버리면 네. 세컨 스텝을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길이 보이는 거죠. 편두통은 굉장히 랜덤하게 증상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네. 반드시 특정 패턴이 있습니다. 계절적 패턴, 네. 학년 패턴, 네. 수면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패턴만 잡아내면 네. 나머지는 컨트롤이 너무 쉽거든요.